혼례 1년 만에 임진왜란이 터졌고 심소분의 남편은 전장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3세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나 그녀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제때 흘리고 남은 땅과 재산은 손수 관리하여 사내 없이도 넉넉히 살아갔습니다. 심소부는 말했습니다.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잘 써야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유생 하나가 그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과부는 정절을 지켜야 하오. 그 말에 피가 끓었습니다. 그날 밤 심소부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정절이란 소리를 들을 바에야. 처방 하나가 아니라 팔도에 하나씩 두리라. 그렇게 조선의 가장 발칙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도 영남 장터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 장작 타는 냄새, 흥정하는 상인들의 고함이 한데 섞여 있던 그곳에 심소부는 짐짓 우연한 듯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번득이는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불 앞에 서서 땀 흘리는 한산에 팔뚝이 나무둥치처럼 굵은 대장장이 칠복이었습니다. 망치질 소리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장작이 갈라질 때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소부는 부서진 솥뚜껑을 핑계로 칠복이를 찾았습니다. 다음엔 삐걱대는 문경첩을, 그 다음엔 쪼개진 국자까지 들고 갔습니다. 매번 고쳐달라는 말보단 슬쩍 눈짓을 주었고 칠복이는 말없이 손만 내밀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날 소부는 작은 주전자에 청주를 담아갔습니다. 작업 끝나면 목 좀 축이셔요. 그녀가 따라준 술잔을 받아든 칠복이는 말했습니다. 이 손으론 칼도 녹인다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소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장터 외곽의 작은 대장간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소부는 느긋하게 외쳤습니다. 경상도 서방 칠복이라 쓰고 불씨라 읽는 구먼. 이후 사람들 사이에 뒷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대장장이한테 빠졌다더라. 그렇게 그녀의 첫 서방은 경상도에 남게 되었습니다. 전라도 남원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심소부는 긴 여정을 마치고 음인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포자락을 단정히 정리한 채 입술을 달싹이며 시를 읊고 있는 유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름하여 이윤필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30 안팎, 학문은 깊었으나 눈빛엔 어딘지 모를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부는 그를 흘낏 바라보다가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이윤필은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얼굴을 붉혔습니다. 순식간에 시름에 겨웠던 그의 눈빛은 이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소부는 씩 웃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날마다 주막에 마주 앉아 글귀를 나누었습니다. 낮에는 산책하며 고운 풍경을 읊고 밤이면 촛불 아래 앉아 서로의 시에 평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에만 글을 썼고 나중에는 눈빛에도 손끝에도 시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이 꼭 책 속 지식을 파헤치는 것 같았습니다. 격식은 없었으나 그 안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주막 주인마저 밤마다 시가 흐른다고 혀를 찾고 어느덧 동네엔 전라도 서방은 글로 꼬셨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윤필은 끝내 과거 응시를 포기했습니다. 세상 벼슬보다 그녀와 나눈 한 줄 시가 더 값지다고 말하며 붓을 접고 조용히 소분을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심소부는 두 번째 서방을 남원에 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시는 이러했습니다. 벼슬은 뜬구름, 정은 머무는 바람이라. 강릉 뒷산 자락 해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짙은 숲속을 가르며 한 사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깨엔 갓 잡은 호랑이 가죽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피 묻은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짐승보다 무섭다 하며 조심스레 대했지만 심소분의 눈엔 달리 보였습니다. 그 산에 이름하여 석돌이는 말수는 적고 눈빛은 매서웠으며 손발엔 들짐승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심소부는 장터에 물건을 사러 나온 석돌이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짐짓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밥 해주면 그 날개 꺾이겠소?
석돌이는 대답 대신 눈만 흘기고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소뚜껑째 싸들고 산속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장작을 지피고 밥을 지어놓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가 오지 않아도 소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석돌이가 조용히 동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밥 냄새가 산 아래까지 나더이다. 말은 퉁명했지만 눈엔 웃음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산속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부는 나무를 캐고 석돌이는 짐승을 잡고 해가 지면 나란히 앉아 불을 쬐었습니다. 그들의 사이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바람과 짙은 숲,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모든 대화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산중에 불빛이 보인다고 수군댔고 아이들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여인이 산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뒤 심소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내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석돌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떠나며 말했습니다. 강원 서방은 야성미가 최고였소. 그렇게 또 하나의 서방을 산에 남기고 소부는 다음 고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원 장날 번화한 저작거리에 비단 도포를 입고 거드름 피우는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홍선생이라 불렀고 그는 말끝마다 고상한 한자어를 섞으며 스스로를 유학자라 칭했습니다. 그러나 심소분의 눈에는 어딘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말투는 번지르르한데 손끝엔 거친 상처가 많았고 신발은 유달리 먼지가 많았습니다. 소부는 일부러 그의 앞에서 물건을 흘렸고 홍 선생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것을 슬쩍 잡으려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날 저녁 소부는 몰래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성박걸음한 초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양반이 아니라 도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부는 장터에서 그를 다시 마주하고는 말했습니다. 가짜 양반이면 어때요? 진짜 사내면 됐지. 홍팔봉은 놀라 웃음을 터뜨렸고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밀당이 시작됐습니다. 소부는 일부러 고운 옷을 입고 다니며 그의 관심을 끌었고 팔봉은 귀한 약재나 과일을 슬쩍 선물처럼 놓고 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속고 속이는 눈치 싸움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장터 뒤편 조용한 골목에서 종종 마주 앉아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적이 되었소? 팔봉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배워도 쓸데없고 일해도 굶으니 칼을 잡았소. 소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손으로 따뜻한 국수를 말아보는 게 어떻소? 며칠 뒤 팔봉은 도적지를 접고 국수 노점을 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여전히 도포를 입고 오늘은 국수에 사자성어 하나 얹어드리리다 라며 농을 던졌습니다. 심소부는 한참 후 다시 길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경기 서방은 가짜였지만 내 마음엔 참된 사람이었소. 그렇게 그녀는 또 한 명의 서방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함경도 깊은 산골 안개가 자욱한 절벽 위에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지낸 지 10여 년 된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혜원이라 하며 사람들은 그를 산신보다 더 묵묵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없이 산삼을 캐어 병자들에게 나눠주고 스스로는 된장국에 나물만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암자 아래 마당에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산짐승보다도 더 멀리서 온 듯한 차림새, 바로 심소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박에 말했습니다. 산삼을 캐고 있다 들었소. 나도 삼 하나 필요하오. 혜원은 눈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머물 곳이 아니오. 어서 내려가시오. 그러나 소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짐을 풀어 마당 한켠의 자리를 잡고 말했습니다. 내 삼을 줄 터이니 그대는 당신을 주시오. 그 말에 혜원은 순간 들고 있던 괭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방 안에서 명상을 하려 했지만 온종일 소분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산을 오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고 소부는 묵묵히 암자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혜원은 그녀가 찬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엔 따뜻한 온기가 타올랐고 두 사람의 침묵은 더는 수행자의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혜원은 결국 이튿날 아침 승복을 벗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부처가 아닌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소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 살아야 삶도 더 깊이 뿌리내리는 법이지요. 그들은 함께 암자를 떠나 들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중 하나가 여인 하나의 마음을 뺏겼다더라.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조용하고 담백하게 누가 봐도 어울리는 짝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소부는 훗날 말했습니다. 함경 서방은 평정심 속에 뜨거움이 있었소. 그렇게 또 하나의 인연을 산에 남기고 그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평안도 평양성 근처 봄 안개가 자욱한 관청 앞마당에서 심소부는 젊은 관리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도포 끝자락이 깨끗했고 말투는 단정했지만 눈빛엔 야심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상원이라 했고 곧 평양감사로 부임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그는 학식과 재능을 겸비했으나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아직 단단히 서 있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심소부는 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관청 앞을 드나드는 상인들과의 거래, 관리들과의 눈짓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지켜본 끝에 그녀는 조용히 그의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벼슬길은 곧지만 발이 삐끗하면 낭떠러지요. 내가 감찰이오. 상원은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그녀의 통찰과 직언은 점점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감시하듯 곁에 머물며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정중히 막아주었고 문서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게 했습니다. 상원은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곧 그녀의 진심과 냉철함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그 과부가 젊은 관리를 길들였다더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부는 상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 건 바람이 아니라 욕심이 불쑥 들 때요. 그때 내 말이 생각나면 나를 떠올리시오. 마침내 그가 정식으로 평양감사에 임명되던 날 소부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새벽녘 성문 밖에서 그녀를 발견한 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감사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머물 이유는 없소. 그녀는 조용히 평양을 떠났고 이후 관가엔 바람 하나 흔들지 않는 청렴한 감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젊은 감사 뒤에는 바람 같은 과부 하나가 있었더라. 그렇게 심소부는 또 하나의 서방을 평안도에 남기고 다음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주의 파도는 거세고 바람은 날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섬의 끝자락 검은 현무암 틈에서 해녀들이 숨비 소리를 내며 물질을 하던 그곳에 심소분이 당도했습니다. 육지에서 온 여인이라며 해녀들의 눈총을 받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 바닷가에 홀로 그물을 손질하던 조용한 사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손끝이 무척 섬세했습니다. 거친 그물코를 매만지는 손에는 자상함이 배어 있었고 깊은 바다를 닮은 눈동자에는 말없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심소부는 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바다는 그대 것, 나는 당신 것이라 해도 되겠소? 돌쇠는 말없이 웃었고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주 만났습니다. 파도가 잔잔한 날이면 함께 해변을 거닐었고 바람이 거센 날이면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말보단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이였고 소부는 그런 그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두 사람은 몰래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증인은 오직 바람과 파도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고요했으나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후 돌쇠는 물질을 나가는 대신 소분과 함께 고기잡이와 채소 농사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흐르던 이 바닷마을에도 소문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육지 과부가 섬남자를 데려갔다더라. 해녀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졌고 이방 여인을 경계하던 눈빛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언제나 그 말들에 흔들림 없이 소분의 곁을 지켰습니다. 심소부는 어느 날 새벽 돌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섬의 바람도 파도도 다 좋았소. 하지만 내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녀는 미련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엔 바다보다 깊은 인연 하나가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한양 도성에 큰 소동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팔도에서 온 8사내들이 관아 앞을 메우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여인 심소분이 우리 모두를 속였소이다. 경상도 대장장이 칠보기부터 제주, 해남 돌쇠까지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사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분개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이내 조정에서도 이 기이한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조신들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과부가 팔도에 서방을 두고 그 사실을 숨겼다 하니 이 얼마나 폐륜입니까? 재판장은 심소분을 불러 앉히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 이 모든 것이 사실이오? 심소분은 고개를 빤빤히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아내 새, 첩투를 두고도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나는 그보다 정직했습니다. 숨긴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내 곁에 있었고 나 또한 그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조정안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곧 입꼬리를 올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부가 서방 여럿을 두었다고 하여 놀랄 일인가? 다만 거짓이 없다면 죄도 없다 하지 않던가. 이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소부는 죄가 없으며 이 일은 과인이 다스리지 않겠다. 각 고을로 돌려보내라. 팔도의 사내들은 머쓱한 얼굴로 물러났고 도성 사람들은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심소분을 팔도 과부라 불렀으며 그녀는 말없이 한양을 떠나 다시 먼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조선 땅의 한 과부가 만든 가장 드라마틱한 재판이 기록되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